안녕하세요. 법학개론 기출문제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1번 법원에 관한 현행법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사에 관하여 상관수법은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대법원 판결은 모든 사건의 하급심을 기속한다. 민사사건에서는 조리는 성문법과 간수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된다. 민사관계에서 법령 중에 선량, 통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간섭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간섭에 의한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대법원 판결은 모든 사건의 하급심을 기속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의 하급심을 기속합니다. 그 다음에 2번 법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제사법에 따르면 사람에 걸린 운영은 우리나라 법에 의한다. 속지주의는 한국과의 법은 자국 영토 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는 주의를 말한다. 국법과 신법 사이의 법 적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을 경과법이라고 한다. 헌법에 의하면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여기서는 이제 1번이 정답이잖아요. 국제사법은 우리나라 국민과 외국인과의 문제, 그러니까 국가 간의 국민과의 문제요. 이럴 때 이제 옛날에는 섭외사법이라고 했는데 이런 경우는 문제가 뭐가 되냐면 본국법에 의한다요. 그냥 우리나라 법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본국, 자기가 속한 국가의 법에 의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 사람에 걸리는 건 본국법에 의한다. 세 번째, 우리나라 법의 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대법원 규칙은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대통령령과 총리령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은 국내법에 우선한다. 대통령령은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대통령은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긴급명령을 발할 수 있다. 여기서 이제 답이 4번입니다. 대통령은 법률의 긴급명령은 법률과 효력이 동등하다고 그럽니다. 근데 1번에 대법원 규칙은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네요. 대법원 규칙도 법률에 의하여 위임된 것, 법률에 의하여 규정된 것을 정한 것이기 때문에 대법원 규칙은 법률의 하위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령과 총리령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통령령을 시행령이라고 해요. 시행령이라고 그러고 총리령을 시행규칙이라고 그러죠. 시행규칙. 근데 시행규칙에는 총리가 발행한 총리령이 있을 거고 각부 장관이 발행한 부령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위에 있는 게 법률이에요. 법률인데 이 기준이 일반적이고 선생님 밑에 뭐가 되면 조례가 있죠. 지자체가 발행한 조례.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 기억하실 거는 법률, 아까 이 지문에 보면 법률과 동등이게 긴급명령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그 다음에 국가와 국가 간의 조약 같은 경우는 법률의 효력에 해당한다. 그리고 시행령은 누가 발하는 거냐면 대통령이 발해요. 시행규칙은 총리령과 부령이 있는데 총리령이 우위냐 부령이 우위냐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겠고 그 다음에 조례는 지자체가 발하는 거죠. 그리고 이걸 갖다가 2번은 대통령령이 우위입니다. 그 다음에 3번에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은 법률과 동등한 효력이 있습니다. 4번 법의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절차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신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 일반법과 특별법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특별법이 우선한다. 당사자가 임의법과 다른 의사 표시를 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4번은 사회법은 사법의 원리를 배제하고 공공복리의 관점에서 사회적 약자 보호와 실질적 평등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 이제 답은 4번입니다. 사회법은 공법과 사법의 중간 영역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 4번인데 일반적으로 일반 원칙이 절차법을 볼 때 신법 우선이에요. 신법 또는 후법이라 그러겠지, 그죠? 후법
우선의 원칙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2번에 두 번째는 특별법 우선입니다. 특별법 우선의 원칙. 이게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신법이냐 국법이냐, 그러니까 법을 제정할 때 먼저 제정한 게 있고 나중에 제정한 게 있을 때 나중에 제정한 게 효력이 있다는 겁니다. 개표하는 효력이.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건 민법의 규정인데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고 임의 규정이 있다는 거죠.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고 임의 규정이 있는데, 원래 임의 규정이라는 거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해 가지고 임의 규정을 배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민사에 관련된 법률에서는 당사자의 의사가 있고 임의 규정을 땐 이걸 배제하게 되면 임의 규정이 합의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이게 뭔지 모를 때는 임의 규정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번, 우리나라 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한다. 사실 확정에 있어서 추정은 반증에 의해 그 효과가 부인될 수 있다. 증인 신문은 원칙적으로 법원의 신문 후에 당사자에 의한 교신문의 형태로 진행된다. 형사 소송에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인 때는 이를 유죄 증거로 하지 못한다. 우리나라 그 소송에서는 3번이 답입니다. 뭐냐면 증인신문은 원칙적으로 교신문이 먼저예요. 당사자에 의한 교신문, 즉 변호인이라든가 피고인 또는 갖다 검사가 증인 신청을 하면 그들이 먼저 신문을 한다. 그러고 나서 재판정이 나중에, 법원이 나중에 신문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인데 기억하실 거는 2번에 추정과 간주가 있잖아요. 추정은 반증에 의해서 효과가 부인될 수 있지만 간주는 반증에 의해서 번복이 안 돼요. 반드시 법원의 판결로 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6번에 민법 3조는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태아에게는 권리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해석은 축소 해석, 반대 해석, 물론 해석, 유추 해석인데 이것은 반대 해석이죠.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이니까 태아는 아직 생존이 아니에요. 생존이라는 말은 출생하고 사망이잖아요. 그죠? 출생에서 사망, 그 사이가 이제 생존하는 건데, 그럼 이전에 태아로 있는 경우는 이거에 대해 가지고 반대 해석할 때 태아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표현이 태아는 권리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니까 이건 반대 해석이 해당되는 거고, 7번에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친권은 권리이면서 의무적 성질을 가진다. 인격권은 상속이나 양도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청구권적 기본권으로는 청원권, 재판권, 환경권 등이 있다. 물건에 대한 소유권은 권리이고 사용권은 권능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제 3번이 답이잖아요. 청구권적 기본권에 청원권이나 재판 청구권 같은 경우는 청구권적 기본권을 봐요. 근데 환경권은 사회권으로 보통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답이 3번이 됩니다. 8번, 상대방의 권리를 승인하지만 그 효력 발생을 연기하거나 영구적으로 저지하는 효과를 발생시키는 권리는, 여기서 기억하실 거는 효력을 연기시키거나 영구적으로 저지하는 효과는 항변권에 해당됩니다. 항변권, 형사권은 어떤 의사표시는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거고, 지배권은 내가 어떤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거고, 상대권은 절대권에 대비되는 상대권이죠. 그 다음에 9번, 개인적 공권에 해당하는 것은, 개인적 공권, 이제 주관적 공권이 그러는데, 참정권, 입법권, 사법권, 사법권. 원래 이게 공권에 개인적 공권, 주관적 공권, 또는 갖다 국가적 공권이 있어요. 공권은 갖다 이제 쉽게 하면 국가가 있고, 여기 이제 개인이 있잖아요. 그죠?
개인이 국가에 요구하는 게 이게 개인적 공권이에요. 이게 내려온 거는 국가적 공권이에요. 국가적 공권이죠. 그러니까 개인이 국가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뭐예요? 또 보시면 참정권이잖아요. 투표하는 거 이건 갖다가 개인적 공권에 해당돼. 입법권, 사법권은 위에서 내려오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사원권은 관계가 없는 거고 헌법상 명문 규정이 없는 헌법 보호 수단은 저항권, 겸선포권, 위헌법률 심판제도, 정당해반 심판제도. 여기서 이제 저항권이다. 우리나라 헌법 규정에는 저항권 규정이 없어요. 근데 이제 특히 독일 같은 경우에는 저항권이 아주 많이 해당된답니다. 뭐냐면은 국가가 있고 개인이 있을 때 단체가 막 머리 뒤밀면 국가가 밀리다가 나중에 들러주는 거. 근데 우리나라 법률 규정에는 저항권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엄선포권도 대통령에게 있고 위헌법률 심판제도도 있지, 그죠? 그 다음에 정당해반 심판제도도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반될 때는 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번째, 헌법상 신체 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않은 권리가 있다.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할 때는 즉시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 누군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할 때는 적부의 심판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 이거 3번이에요. 뭐냐면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할 때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고 국선변호인은 개인의 재정 능력, 재산 능력이 안 될 때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겁니다. 특별히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서 재판해야 될 경우가 있겠죠. 그 다음에 12번 헌법상 국회의 권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회는 국가 예산을 심의 확정한다. 국회는 국무총리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국회는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할 수 있다. 이건 국회가 할 수 있는 건데 정부의 동의가 있어야 되겠죠. 원래는 예산안의 집행기관은 정부이고 예산을 심의 확정하는 기관은 국회이니까요. 13번 헌법상 재판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형사 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제 여기서는 재판 청구권에 대해 가지고 세 가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다 옳은 표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형사 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요.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14번 헌법상 탄핵 대상이 아닌 자는 국무위원, 국회의원,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회 등 탄핵 대상이 아닌 자는 국회의원입니다. 국회가 소추기관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은 탄핵 심판의 대상은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법관 같은 경우도 탄핵 대상이 되죠. 그 다음에 15번 민법상 소멸시효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상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할 수 있다. 소멸시효 완성의 조력은 소급되지 아니한다.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원래 소멸시효 제도는 그 일정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상실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상권도 소멸시효의 대상이 될 수 있고요. 그게 그러니까 일본이 대상이 될 수 있으면 지상권은 계속 점유하고 있고 거기에 권리를 가지고 있는 한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2번에서 1번이 옳은 거고 2번 미리 포기할 수가 없어요. 소멸시효는. 세 번째, 소멸시효의 완성은 소급하죠. 그죠? 완성은 소급하고 그 다음에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해 이를 연장할 수가 없습니다.
법률 힘이라는 얘기는 계약에 의한 거죠. 대표적인 게 법률 힘의 대표적인 건 계약입니다. 그다음 16번 경비업자 갑에게 소속된 경비원 의뢰 업무 중 불법 행위로 인하여 제3자 병이 손해를 입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원래 이게 갖다가 갑을병이 나오면은 문제를 풀 때 그림 그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이게 갑이 이거예요. 그죠? 갑이고 여기에 소속된 경비원 의리 있잖아요. 그죠? 의리 불법 행위로 인해 가지고 뭐예요? 여기가 병이 여기 있잖아요. 그죠? 병에게 손해를 입혔어. 이 의리 이럴 때 옳은 것은 병은 갑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했었다. 왜냐면 이게 여기 보시면은 소속된 거니까 할 수도 있겠지, 그죠? 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을은 병에 대해 일반 불법 행위 책임다. 이자가 병에게 손해를 입었다면 이거 불법 행위 책임. 민법 750조에 의해 가지고 불법 행위 책임을 지겠죠. 갑에 가름하여 그 사물을 감독하는 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감독하는 자도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겠죠. 네 번째, 갑이 병에게 손해를 배상한 경우 의뢰 기책 사유가 없더라도 배상한 손해 전부에 대하여 의뢰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의뢰에게 기책 사유가 없다면 갑이 배상을 했더라도 의뢰에게 구상권 청구가 못하겠죠. 그 다음에 7번 민법상 합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합의는 조합계약에 의하여 성립한다. 합의문의 보존행위는 합의자 각자가 할 수 없다. 합의자는 전원의 동의 없이 합의문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합의가 종료하기 전이라도 합의문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이제 여성 갖다가 3번이 답이잖아요. 합의자는 전원의 동의 없이 합의문에 대한 지분을 청구하지 못한다. 둘이 같이 가는 거니까 한쪽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청구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이런 뜻이고요. 18번 경비업체 각각 상가 건물의 건물주의 경비계약을 체결을 했다. 이 계약의 법적 성질로 옳은 것은 매매계약성, 편무계약성, 요물계약성, 낙성계약성. 매매라는 거는 사고 파는 게 매매잖아요. 이게 이런 것 같다가 매매가 아니죠. 편무계약이라는 얘기는 의무가 대등하지 않는 경우니까 이건 갖다가 편무계약이 아닙니다. 쌍보계약이죠. 그 다음에 요물계약이라는 거는 광고 같은 경우가 요물계약이 되는데 여기서는 요물계약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4번에 낙선계약이 되겠죠. 그 다음에 19번 민법상 이행지체에 따른 효과가 아닌 것, 계약해제권, 대상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 강제이행 청구권. 원래 이행지체가 된다면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대상청구는 다른 것으로 줘라. 이건 안 되지, 그죠? 이행지체니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강제이행 청구권은 있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번 경비업자 갑은 경비 업무 중 취득한 고객들의 개인적인 비밀을 부주의로 누설하여 손해를 입혔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런 경우도 이제 경비업자 갑이 취득한 고객들의 개인적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제 옳지 않은 거니까 갑은 채무 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이건 맞는 표현이고요. 갑은 의뢰 재산적 손해에 대하여 배상 책임을 진다. 이것도 맞는 책임이다. 을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갑은 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원래 우리가 손해배상 책임은 재산적 배상 책임도 해야 되지만 정신적 배상 책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이 3번이죠.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면 그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지는 게 맞죠. 갑에게 불법 행위 책임을 묻는 경우 행위와 결과에 대한 인과관계 증명 책임은 을이 부담한다. 이게는 뭐냐면 입증 책임은 청구하는 자에게 있죠. 이거 보면 갑이 을에게 손해를 입혔어요. 그런 것 같은 입증 책임은 누가 지냐면 을이 지는 겁니다. 을이 지는 것이
일반 원칙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거 하실 때 보통 어떻게 되냐면은 손해배상은 그러니까 이게 가해자, 우리 보통 할 때 피해자가 있잖아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묻는 게 손해배상 책임자예요. 이때 배상 책임은 정신적이든 그 다음에 재산적이든 이거 다 해당돼요. 근데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피해자가 입증 책임을 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해자로부터 얼마의 손해배상을 입어서 즉 뭐냐면 얼마어치의 피해가 발생해서 피해에 대한 입증 책임은 피해자가 집니다. 그래가지고 가볍게 청구를 할 때 얼마의 손해를 청구한다면 거기에 대한 인지가 증지가 붙게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1번 경비업자 갑은 경비계약 위반을 이유로 고객은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이후 우리 판결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갑이 국가기관의 강제력에 의하여 판결 내용을 실현하기 위한 절차는 독촉 절차, 강제집행 절차, 집행보전 절차, 소입사건 심판 절차. 이거는 뭐가 되냐면은 위에 보시면 판결이 나와요. 그러니까 손해배상 청구할 때, 그라고 할 때 보통 이행 판결입니다. 이행 판결을 받아요. 얼마를 지급하라. 그럼 이제 지급하라 했습니다. 그럼 2천만 원을 지급하라. 2천만 원 지급하라 그래. 근데 이것다가 상대방이 지급을 안 해요. 판결을 받는데 지급을 안 해요. 그럼 뭐냐면 이 지급하라를 뭡니까? 채무명의예요. 지금 갖다가 용어가 집행권입니다. 집행권을 받아가지고 뭐냐면 2천만 원을 청구하는데 줘라 그러는데 안 줘. 그럼 이제 집행권이라는 말은 여러분이 대표적인 게 경매 신청할 때 나와요. 경매 신청할 때 부동산을 압류, 그죠? 압류해가지고 경매 신청하지. 그때 집행권을 받아줄 경매 신청해가지고 경매를 통해가지고 그 금액을 받잖아요, 그죠? 이 금액을 받는데 이 뒤에 이 부분이 강제 집행 절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판결 절차가 있고 그 다음에 앞에 나온 게 뭐냐면 보존 절차. 보존 절차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행 판결을 받고 그 다음에 지급명령 신청을 하게 됩니다. 지급 신청을 하는데 이때 지급하니까 안 줘. 안 주니까 집행권을 받아가지고 경매 신청을 보통해요. 경매 신청.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경매하죠. 그러면 낙찰 받으면은 자기의 돈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강제 집행 절차에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22번 형사소송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규문주의가 기본소송구주의다. 국가소추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형법을 적용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는 범위다. 실체적 진실, 적법 절차의 원칙, 신속한 재판의 원칙을 지도 이념으로 한다. 이건 그냥 규문주의는 기본 소송 구조가 아닙니다. 그리고 국가소추는 국가소추 때 누가 하니까 검사가 하시겠죠. 검사 독점주의입니다. 현재는. 그 다음에 이제 23번 형사소송법상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그 법관을 직무에서 탈피하게 하는 것. 이거는 뭐냐면은 대표적인 게 제척, 기피, 회피가 있어요. 제척, 기피, 회피. 이런 게 기억하시건 제척은 법률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법률에 의해서. 기피는 신청에 의해서. 회피는 스스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정리가 다 돼요. 지금 이런 같은 경우는 23번에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그게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한 거니까 당연히 기피로 가는 거죠. 그런데 법관 스스로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거기 가면은
공정한 재판을 못하거든요. 그냥 스스로 회피하는 경우. 법률에 주는 재척 사유를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재척이 안 되니까 당사자가 기피 신청하고 아니면 재판관 스스로가 회피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4번 형사소송법상 고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고소의 취소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고소를 취소한 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신고죄의 고소 기간은 원칙적으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다. 원래 고소의 취소도 대리가 허용됩니다. 대리가 허용되고요. 그러니까 답은 1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25번 형법상 범죄 성립과 처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범죄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의 구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 재판 확정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할 때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대한민국 영역 외에 부표와 인정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겐 우리나라 형법을 적용할 수 없다. 이런 갖다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도 우리나라의 범죄를 정한 거라면 우리나라 형법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형법을.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26번에 형법상 국가적 법에 관한 죄가 아닌 것은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가 국가적 법에 관한 죄가 아닌 것 소유죄, 도주죄, 위정죄, 직무유기죄 이게 조금 좀 문제가 되는 거죠. 국가적 법이 이건 같아가 답은 이제 1번으로 나와 있습니다. 27번 형사소송법상 상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소의 제기 기간은 7일이다. 상소장은 원심 법원에 제출한다. 법원의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상소는 상고이다. 검사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 이러면 여기서 기억할 것은 3번입니다.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것은 상고가 아니라 항고예요. 항고. 즉 뭐냐면은 결정이나 명령에 대해서 불복하는 항고. 이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8번 형사소송에서 사실 인정에 기초가 되는 경험적 사실을 경험자 자신 직접 법원에 진술하지 않고 타인의 진술 등의 방법으로 간접적으로 법원에 보고하는 형태의 증거는 원칙적으로 그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칙은 이건 전문 증거예요. 전문 증거, 직접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 진술에 이걸 빌려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1번에 전문 증거가 됩니다. 29번에 상법상 유효하게 사망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는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70세 이상인 자, 의사능력 없는 심신박약자, 이건 실은 70세 이상인 자잖아요. 사망보험계약 1번은 미성년자일 수 있고, 그 다음에 2번이나 4번은 의사 무능력자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0번 상법상 주식회사의 최고 의결기관은 대표이사, 이사의 감사위원회, 주주총회가 되겠죠. 31번 상법상 상업사용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배인의 선임과 그 대리권의 소멸에 관한 사항은 등기사항이다.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에 대한 사항은 등기사항이다.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은 이에 대한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지배인은 영업주의에 가름하여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은 답은 2번이 됩니다. 영업의 특정한 종류 등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에 관한 사항, 등기사항은 아니에요. 이건 같다가. 32번 상법상 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험금의 지급자는 보험자이다. 보험 수익자는 인보험자에게서만 존재한다.
보험료 반환 의무는 보험계약자가 부담한다.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권리가 있다. 이제 여기서 갖다가 답은 보험료 반환 의무는 보험계약자가 부담한다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33번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를 돕는 것을 목적하는 법률은 국민연금법, 최저임금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산업재해보장보상보험법. 이것을 갖다가 지문 자체에서 그냥 나와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하는 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해가지고 3번이 되겠지, 그죠? 그 다음에 34번 근로기준법상 미성년자의 근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신권자는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폐지할 수 있다. 그래서 답은 다 맞는 겁니다. 특히 기억에 있는 거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임금에 대해 가지고는 스스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니은의 신권자는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가 없어요. 지금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장한다. 근로자의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없는 제도 온상재해로 인정된다. 사망한 자의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유족급여의 대상이 아니다. 여기서 이제 기억하실 것은 옳은 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6번 국민연금법에 관한 옳은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민연금 수급권이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한다. 국민연금법에 따른 급여는 연금급여와 실업급여로 구분된다. 국민연금가입자는 사업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임의 가입자 및 임의 계속 가입자로 구분한다. 이건 이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국민연금법. 그 다음에 이제 37번 행정처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행정소송은 이건 약간 이제 일반 민사나 형사소송과는 약간 다릅니다. 항고소송, 기관소송, 민중소송, 당사자소송인데 항고소송이 이에 해당합니다. 항고소송. 이건 특히 행정적인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항고소송이라고 해요. 항고소송. 그리고 이제 요거와 이제 관계되는 거 행정청이 아닌 경우와 뭔가 대등한 관계에서 하는 거 이런 경우는 처분이 아닌 경우는 당사자 소송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이건 좀 조심스러운 거고요. 항고소송이라는 거. 38번 행정청이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과한 일반적 상대적 금지를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제하여 일정한 행위를 적법하게 할 수 있게 하는 행정행위는 1번이 인가, 특허, 확인, 허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거는 일반적으로 상대적 금지 같은 경우는 금지를 시킵니다. 상대적 금지를 시켜요. 대표적인 게 어떤 걸 시키냐면 그냥 건축 금지를 시켜요. 건축 금지를 시키고 요건을 구비하잖아요. 그죠? 요건을 구비해 좀 이걸 해제시켜요. 이 해제시키면 이게 뭐가 돼? 허가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거 보시면은 4번의 허가입니다. 일반적 상대적 금지. 근데 이걸 갖다가 해제시켜주는 거. 이게 절대적 금지 같은 경우는 살인을 금지시켜. 살인 금지시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냐면 강간 금지예요. 이렇게 해놓고 요건구비가 없어요. 해제가 안 돼요. 이건 갖다가 허가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기억하실 때는 이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39번 행정법상
행정주체가 아닌 자는 영정을 법인, 공공주와 지방자치단체, 행정각부의 이건 행정청으로 보지 행정주체는 안 봅니다. 즉 말하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공공주와 이런 경우는 행정주체가 되지만 행정각부회장은 행정청이 됩니다. 40번 행정주체의 의사를 결정할 수는 있지만 이를 대외적으로 표시할 권한이 없는 행정기관은 행정청, 의결기관, 집행기관, 자문기관, 의결기관이 되겠지, 그죠?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40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아까 뭐 39번하고 같은 게 주체가 아니고 행정청은 행정주체의 의사를 결정할 수는 있지만 대외적으로 표시하는 건 행정청이 아니에요. 원칙적으로는. 근데 여기에 집행기관, 자문기관은 가능하지만 의결기관인 의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 문제 풀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